은폐된 진실. 스티븐 그리어. 우주선에서 태양계를 바라보다. 1990년 수련의 과정을 마친 뒤에 일어난 연이은 사건들은 1970년대 후반에 있었던 경험을 다시 상기시켜 주었다. 이것은 세티가 어떻게 출발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다. 1990년 1월, 2월과 3월에 보름달이 뜨는 시기에 나는 정말 놀라운 경험들을 했고, 그 경험들로 인해 오래전에 했던 외계 존재와의 접촉 경험이 다시 일깨워졌다. 그 첫 번째는 빌트모어 프레스트에 있는 우리 집 침실에서 일어났다. 나는 옷을 차려입지 않은 채로 침실을 서성이고 있었다. 갑자기 아주 뚜렷한 생각이 나에게 투사되며 말했다. 잊고 있던 일을 다시 시작하세요. 전혀 나무라는 말투가 아니었다. 내가 한동안 하지 않고 있던 일을 다시 시작하도록 상기시키는 말투였다. 이제 시간이 된 것이다. 그 접촉 경험은 정말 특별했다. 우주의 지식 전체를 열어젖히는 암호 같은 것이었다고나 할까.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바로 우주의식에, 우주 평화의 전체적인 개념에, 그리고 외계 존재들의 현존에 접속했다. 그리고 생각했다. 그래요. 때가 된 것 같네요. 나는 그 안내를 듣고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에 잠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그것에 대해 생각했다. 외계 존재들과 관련된 주제를 다시 생각해 보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애쉬빌에 명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으며 그들은 내가 그 모임에 오기를 바란다고 말해 주었다. 나는 모임에 갔고 거기 한 여성이 있었는데 그녀는 나를 만난 적도 없었고 내 경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30명쯤 되는 사람들이 자리에 앉은 뒤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당신은 다른 세상에서 온 외계 존재들과 연결되어 있군요. 그리고 나는 출구를 찾고 있었다. 이 도시에 사는 응급실 의사가 이런 데 와 있다니. 그녀는 다시 말했다. 당신은 그것을 다시 시작해야 해요. 그녀의 거의 같은 말을 했다. 그것이 1990년 2월의 보름이었다. 같은 해 3월의 보름날엔 내 침실에서 명상을 했다. 그 다음날 나는 병원에 가기 위해 일찍 일어나야 했지만 내가 1977년 이후로 하지 않았던 일을 해보기로 결정했다. 바로 CEO, 프로토콜 말이다. 나는 프로토콜을 시작했고 외계 존재들에게 나를 방문해 달라고 초대했다. 그들에게 내가 누군지를 상기시키고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쉬빌의 내 위치를 정확하게 보여주었다. 내가 있는 집과 넓은 뜰의 정확한 모습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우리 집은 3층짜리 튜더 양식의 집이었고 뜰에는 거대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내가 있는 곳의 상세한 모습 모두를 보여주고 나서 다시 잠이 들었다. 아주 이른 아침 내가 잠에서 깨었을 때 집 앞마당에는 반물질화된 아름다운 비행선이 와 있었고 어느새 나는 깨어있는 의식 상태로 떠올라 그 비행선에 타고 있었다. 우리는 모두 반물질화된 아스트랄 상태로 있었고 비행선이 떠올라 우주 공간으로 나갔을 때 나는 뒤를 돌아보며 멀어져가는 아름다운 지구를 보았다. 지구는 무한함 가운데 떠 있었다. 나는 달로 생각되는 곳을 지났다. 거기에는 여기는 달입니다. 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구 39라고 쓰인 표지판은 없었지만 내게는 달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곳에는 거대한 우주선들이 떠 있었다. 우주선들은 달걀 모양이었고 모선에서 나온 지구대에 연결되어 있었으며 모선의 위쪽과 뒤쪽에 두 개의 다른 비슷한 모양을 한 타원형 접시 형태의 우주선이 떠 있었다. 그들은 달의 밝은 곳과 어두운 곳 사이의 명암 경계선을 따라 조용히 떠 있기만 했다. 자웅생의 플라스마가 방출되는 것처럼 믿기 어려울 정도의 에너지가 달 표면과 이 우주선들이 밑면 사이에 흐르고 있었다. 그들은 어마어마했고 우리가 그들을 지나칠 때 외계 존재들은 이 우주선들이 다가오는 10년 또는 그 뒤를 준비하느라 그곳에 있다고 말해 주었다. 이때가 1990년이었으므로 그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중요한 사건을 위해 그곳에서 준비하고 있었음이 확실하다.
우리는 태양계로 더 나아갔고 우주선의 물질적 속성이 사라지면서 그 경험은 달라졌다. 그것은 내가 18살이던 1973년에 했던 경험과 같았는데 그때 나는 우주 공간에 있었지만 모든 것이 반투명 상태였고 내가 탔던 우주선은 없는 듯이 보였지만 여전히 거기 있었다. 그것은 아주 다차원적인 경험이었지만 이 지점에서 선형적인 시공간의 자각을 초월해 있음을 느꼈다. 우주선은 마치 가장 완벽한 광섬유와도 같았다. 집의 방 벽들이 사라지고 있지만 사실 거기 그대로 있어서 우리가 조절 가능한 환경에서 여전히 보호받고 있다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그 순간 나는 명상 상태로 들어갔고 합일의식으로 초월해 들어갔다. 나는 무한하게 깨어 있었고 우주 전체도 깨어 있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 완벽하게 동조하고 있었다. 그 수준에 들어갔을 때 나는 태양계를 바라보았고 모든 행성이 무한한 에너지와 빛으로 가득한 공간으로 둘러싸인 모습을 보았다. 빈 공간은 사실 빛과 에너지로 충만해 있었다. 나는 우주를 이루는 기초 형태의 에너지를 직접 보았는데 이것은 무한한 마음으로부터 신으로부터 물질 우주 전체가 만들어져 나오는 에너지와 빛의 장이었다. 별들과 행성들 사이에는 어둠 대신 이 에너지와 힘의 장 속에서 에너지의 섬처럼 움직이고 있는 고체 행성들과 함께 거대한 빛과 에너지가 가득 차 있었다. 각각의 행성을 바라보았을 때 그 하나하나가 깨어있고 의식을 지녔으며 특별한 음색과 개성을 갖고 있음을 바로 알 수 있었다. 창조된 각각의 행성들은 아주 특별한 음색을 갖고 있었고 내가 음악적 소양이 더 있었다면 그것을 재창조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모두 순수한 음색들을 갖고 있었고 무척 독특했다. 수성을 보았을 때 수성은 중성적이었지만 남성 쪽에 더 가까웠다. 금성은 틀림없이 여성이었다. 목성은 그냥 환상적이었고 화성은 틀림없는 남성이다. 그리고 우리의 지구는 확실한 여성이다. 지구를 바라보자 그녀에게서 아주 아름다운 음색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각각의 행성은 자신만의 창조의 음색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 그 어떤 음색도 서로 비슷하지 않다. 어떤 것은 훨씬 고음이고 어떤 것은 아주 깊고 바리톤이지만 모두가 아름다운 음색들이다. 지구를 바라보았을 때 나는 깨어있는 의식을 가진 존재로서의 그녀와 연결되었고 그녀는 무한하고 강렬한 사랑을 내게 보내왔다. 강렬하다 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그 경험 이후 한동안 눈물 없이는 이야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 지구에는 그 슬픈 느낌도 있었는데 그녀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그녀에게 가해진 상처들과 그녀 품에 살고 있는 인류의 고통 때문이었다. 그것은 심오했으며 형언할 수 없는 느낌이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감정적이고 가슴 뭉클한 경험들 가운데 하나였다. 지구는 자녀들에 대한 그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리고 깨달아서 신성을 향해 성장하는 생명이 낳은 자궁이 되는 것이 그녀의 목적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구는 또 자녀들의 무모함과 이기심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받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커다란 우울함이 있었다. 이것은 내 능력으로는 말로 전달하기 힘든 슬픔이다. 지구와의 교감이 끝날 무렵 그녀는 이 고통이 더 오래 지속되지는 않으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구는 이 무거운 짐을 갑자기 벗어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때 나는 가슴 차크라가 완전히 열리고 엄청난 사랑과 천상의 자각에 눈뜨는 그런 깊은 사랑과 감정의 상태에 있었다. 우주에 대한 이 천상의 자각은 창조의 빛과 순수한 신의 사랑 속에 잠겨있는 모든 것을 보게 해 주었다. 그리고 내가 그 상태에 들어갔을 때 나는 모든 먼 곳의 세계를 모든 별과 행성과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가 되어 노래하는 것을 들었다. 마치 엄청나게 많은 음색들이 창조의 순수한 음색 하나로 섞여 들어간 것처럼 그 시점에서 나는 묘사할 수도 없는 상태로 들어갔고 모든 창조물이 하나의 음색으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창조를 주관하는 신의 무한한 마음으로부터 나온 상대성의 시원적인 표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태고의 음색이었다.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험이었다. 그 상태로 들어갔을 때 나는 그 상태와 하나가 되었고 그 존재 상태 속에 머물렀다.
그곳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라는 점은 알고 있다. 행성들의 음색은 실제로 있다. 그리고 그 음색 안에서 우리는 우주적인 존재의 무한함으로 초월해 들어간다. 이 태고의 음색은 그 자체로 오음과 같은 소리는 아니었다. 오음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무한한 존재로부터 울려나오는 시원적 생각의 소리를 자각했던 이 고대의 경험을 재현하기 위한 인간의 시도라고 나는 믿는다. 이 태고의 음색은 임사체험이 내게 준 것과 같은 수준의 변화를 가져왔다. 완전한 합일의식과 신의식 상태에 머물게 되면서 나의 개별성은 녹아버렸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무한한 존재였고 창조물과 창조마저도 하나이자 동일한 무한한 깨어있음이었다. 내가 거기 머무는 동안 그것은 나를 통해 그야말로 내게 스며드는 마치 영원히 계속될 듯 진동하고 있었다. 내가 공간과 시간 너머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에 대해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하지만 나중에 의식이 어느 정도 돌아왔고 갑자기 나는 침실로 돌아와서 창밖에 그 우주선이 빛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누워서 평화롭게 잠이 들었다. 다음 날 나는 딸아이 하나가 작은 외계 아이들과 함께 있는 생생한 꿈을 꾼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들은 딸에게는 자신들의 행성에서 하는 게임을 가르쳐 주었다고 했다. 딸 아이는 그 게임을 이해하지 못했고 대신 그 아이들을 바나나 모양의 시트가 달린 자전거에 태워서 우리 집 앞길을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것이다. 딸 아이는 절대로 내가 외계 존재나 관련 경험에 대해 아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다. 이것이 내게 일어났던 일이 사실임을 확신해 주었다. 그리고 2달 전인 1990년 1월에 내가 들었던 것처럼 이 주제 전체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이 내게는 아주 명백해졌다. 그 시점에서 다시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무엇을 해야지? 어떻게 이걸 해야 하지? 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조사하고 거기 무엇이 있는지 찾아내야겠다고 결정했다. 그때 플로리다주 펜사콜라 근처에 많은 UFO들이 목격되는 곳 걸프 브리즈 사이팅이라 부른다. 에서 모임을 갖는 단체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이 모임은 1990년 7월에 있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었던 일과 지금은 CEO라고 부르는 일을 하게 될 행성간 사절단을 만드는 일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이 모임에 가서 내 생각과 개념을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는데 신비롭게도 적절한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는 말해주었다. 아니요, 기존의 어떤 단체와도 하지 마세요. 당신만의 현실을 만드세요. 그리고 이 주제와 관련된 국가안보 문제에 관여했었고 변호사인 한 남성이 내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었다. 조직을 하나 만드세요. 그것도 뚫고 들어갈 수 없도록 밀봉하세요. 다시 말하면 임원들이나 회원들이 공개돼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있다면 눈에 띄지 않게 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하라는 일과 당신의 역할을 고려해 볼 때 최대한 신속하게 대중에게 알리세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당신이 하는 일을 알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눈에 띄게 된다면 당신은 죽은 목숨입니다. 그는 내게 최고의 조언을 해 주었다. 나는 이 컨퍼런스에서 나오는 많은 정보들이 거짓이라는 것, 다시 말해 허위 정보임을 알았다. 바로 알아챌 수 있었다. 1990년 8월 나는 침실에서 가까운 2층 서재에서 자고 있었다. 에밀리는 막내 아이 때문에 자다 깨기를 반복해야 했고 나는 다음날 병원에서 24시간 근무조였기 때문에 밤 2시쯤 나는 눈을 떠서 고요하게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었다. 방의 한쪽 구석에 천장 근처를 맴도는 반짝이는 빛의 무리가 있었다. 나는 그것을 알아차렸고 바로 일어나 앉아 침대 옆에 있던 메모지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15년 동안 해왔던 모든 일들에 대한 계획과 개념 전부를 글로 옮겼다. 여기에는 CEO 프로토콜과 계획 등의 모든 것이 포함되었다. 그것은 마치 이 반짝이는 빛이 내 안에 있던 모든 조직과 계획을 일깨우고 또 그것들을 그냥 나에게 쏟아붓는 것만 같았다. 이 일은 1시간 이상 계속되었고 나는 다시 잠들어서 아침 6시에 일어나 병원으로 출근했다. 내가 세티의 이름과 개념, CEO 신호, 진실 공개의 필요성, 그리고 행성간 사절단 프로그램 등을 구성한 것이 바로 이때였다.
이 모든 내용이 하룻밤 사이에 다 풀려 나왔다. 신비롭게도 일들은 그런 식으로 느닷없이 지식의 뭉탱이로 오기도 한다. 물론 나는 아무도 알지 못했고 아무도 나를 몰랐다. 이 말은 내가 빌트모어 포레스트에서 내 아이와 골든 리트리버 한 마리와 함께 차 2대를 가지고 나름의 인생을 살던 노스캐롤라이나의 시골 의사일 뿐이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경험들로 나는 이 일을 시작해야 함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이런 비전을 받아들이고 현실화시키겠는가? 우리는 그 모든 일을 우리 힘으로 해야만 했다. 그 다음 2년 동안 내가 해야 할 일과 만나야 할 사람을 분명하게 말하면 신기한 방법으로 그 사람이 몇 시간 안에 내게 소개되었다. 그것도 자주. 내가 정말 이 정보를 UN 사무총장에게 전해줘야 해 라고 말했던 때를 나는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을 한지 2시간이 안 돼서 전에 들어본 적 없는 사람이 전화해서 말했다. 제가 누군지 모르시겠지만 부트로스 갈리 사무총장 부부와 무척 친하게 지내는 사람입니다. 선생께서 어느 모임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모든 일들이 예상 못한 방식으로 일어났다. 모든 일이 베일 뒤로부터 안내되고 지원되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고 있었다. 우리에게 적절한 사람들을 향한 문이 불가사의하게 열렸기 때문에 진실을 전달하는 일이 가능했다. 그리고 이것으로 내가 하는 일이 올바른 행동임을 알게 되었다. 1991년 나는 사람들이 제5정 군접조우 줄여서 CEO의 경험을 하도록 훈련시켜야겠다고 결정했다. CEO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외계의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그들을 어느 장소로 유도하는 연이은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그들을 초대하고 접촉하는 방법이다. 이것이 세티의 첫 번째 프로젝트였다.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나는 또 이 주제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했다. 이 백서는 매우 빠르게 만들어졌고 CIA가 바로 입수했으며 우주항공 산업계에 배포되었다. 이 계통의 어느 극비 인사가 전화해서 말했다. 이것은 우리가 읽어본 보고서들 가운데서 UFO와 외계 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가 원본이었으며 첫 번째 책 외계와의 접촉, 증거와 암시들에 실려 있다. 이 항공우주과학자는 물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나는 글쎄요. 그건 긴 토론이 될 텐데요. 라고 말했고 우리는 정말로 긴 토론을 했다. 1991년 겨울에 우리는 벨기에에 가기로 했는데 그곳에는 거대한 삼각형 비행선을 목격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1989년, 1990년, 1991년에 브뤼셀 외곽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대한 삼각형 UFO들을 목격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진에 찍혔고 비디오로 촬영되었으며 레이더로 추격되었다. 그 당시 나는 사람들에게 이 접촉을 위한 훈련을 전혀 시키지 않았다. 처음에 나는 순진하게도 모든 사람들이 그냥 앉아서 우주의식으로 들어가 우주로 나가고 그들을 유도한 뒤에 우주선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게 했던 것이다. 나는 곧 여기에는 많은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 초창기에 우리가 했던 일이다. 우리는 그냥 한 무리의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했다. 그 첫 번째 무리가 바로 나와 내 아내 에밀리 그리고 다른 2사람이었다. 우리는 거기서 가장 놀라운 경험들을 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외계와의 접촉에 실려 있다. 우리는 나중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벨기에 공군과 함께 일하던 고위층 인사 몇 명을 만나게 되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우주선들이 목격된 지역으로 갔다. 한 곳은 유판과 가까운 곳이었는데 이곳은 벨기에 동부의 독일 국경 근처였다. 어느 농장에 있는 동안 갑자기 빛의 띠들이 나타났다. 그곳은 어느 경찰관이 커다란 우주선을 보았던 곳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본 것은 마치 들판 위를 가로지르는 빛의 띠처럼 보이는 것이 다였다. 물론 모두가 이렇게 말했다. 저건 그냥 농장의 불빛일 뿐이야. 그러나 나는 그것이 보통 불빛과는 다름을 알았다. 우리는 거기 앉아서 어떤 물체가 들판에 내려앉고 갑자기 그 빛이 사라져버리는 모습을 보았다. 다음 날 우리는 그곳에 가보았다. 거기에는 가로등이나 전기줄도 없었고 빛이 있던 곳 주위에는 아무것도 찾아낼 수 없었다. 그곳에 우주선이 내려앉았던 것이다.
다른 날 우리는 헨리 샤펠 근처 산등성이에 있는 군사 묘지에 가 있었다. 비가 오고 진돗개비가 내리던 끔찍한 밤이었다. 우리는 차 안에 있으면서 CEO 명상과 유도를 시도했다. 갑자기 깊은 저음으로 웅웅거리는 진동음이 들렸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크기만 하게 느껴지는 무언가가 마치 변압기처럼 웅웅거리는 소리를 상상해보라. 깊은 진동음이었다. 하늘에 구름을 올려다 보았을 때 구름은 산등성이 위로 겨우 50m쯤 위에 있었다. 갑자기 보름달처럼 보이는 것이 뚝 떨어지더니 구름 밑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사실 그것을 처음 본 사람은 에밀리였다. 그것은 이 거대한 우주선들 가운데 하나의 모서리에서 나온 빛이었다. 빛은 미끄러지듯 뒤로 물러나서는 우리 바로 위에 머물면서 깊은 저음으로 진동하면서 공명하고 있었다. 그동안 나는 마음의 눈으로 우주선의 탑승자들을 보았다. 우리가 느끼던 에너지 진동은 그들이 우리를 검사하고 우주선과 우리를 집단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진동은 우리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가까웠다. 이 벨기에 여행에서 나는 UFO 목격을 보고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주류 UFO 연구 집단들에 의해 삭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나는 거기서 미식 축구왕 3개 크기의 거대한 우주선이 첨탑 위에서 맴돌았던 작은 소음에 근무하는 경찰관 몇 명을 만났다. 그들의 증언 일부를 보고해서 세척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으려 진지하게 증언해 주었다. 그 UFO가 사라진 방식은 헐리우드 영화에서처럼 미끄러지듯 멀어져서 우주로 사라지는 식이 아니었다. 읍내 광장 위를 맴돌던 한 변의 길이가 250m 정도나 되는 이 거대한 삼각형 우주선은 갑자기 농구공 크기의 빨간 빛이 구체로 쭈그러들었다. 그것은 조금 움직이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우주 공간 속으로 똑바로 사라져 버렸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늘에는 어떤 구체를 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단지 구체일 뿐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에너지 형태를 바꾼 어떤 사람들은 차원 변환이라고 말하는 길이가 800m 정도나 되는 거대한 우주선이 빛나는 공으로 나타난 것일 수도 있다. 이 경험으로 나는 2가지를 배웠다. 먼저 외계 존재들의 능력은 극도로 발달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또한 UFO 문학의 내용은 많은 부분 삭제된 것들이라 외계 기술의 가장 놀라운 부분들이 제거되어 왔다. 그래서 때때로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도 특이하기 때문에 믿으려 들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정도로 특이하지 않은 것이라면 대개의 경우 그것이 외계 복제 비행선, 다시 말해 로키드와 노스롭이 만들고 있는 것임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자주 묻는다. 인간이 만든 UFO와 외계 비행선의 차이를 어떻게 아세요? 만일 여러분이 그 한 가지를 가까이서 보면 아주 확실하게 알게 된다. 전체적인 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외계의 비행선들은 깨어 있다는 점에서 극도로 발달한 것들이다. 비행선 그 자체가 인공지능을 갖고 있고 의식을 지니고 있다. 그것을 탄 존재들은 비행선과 연결되어 있으며 여러분과 의식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 또한 비행선이 내뿜는 빛은 우리가 지구 위에서 보는 그 어떤 빛과도 같지 않으며 아주 특별한 빛이다. 겉보기에도 이 비행선들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며 굉장히 진보한 에너지와 지성을 갖고 있다. 1991년 나는 대외적인 일에 착수해서 몇몇 컨퍼런스에서 이러한 개념들을 발표했다. 나의 요점은 외계 우주선들이 여기 지구에 와 있고 지능에 의해 제어되며 또 우리와 교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만일 외계 존재들이 군사적 목적이 아니라 평화적 목적으로 그들과 교류하고 싶어하는 인간 집단이 있음을 안다면 가능한 경우에 그들은 응답할 것이다. 내가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인간과 외계 존재들 사이의 관계가 그 관계를 그르치고 있는 군사 지향 집단에 의해 장악되어 왔다는 점이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떤 문제로 다루고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 관계를 부당하게 가로채고 외계 세계들과 인류 사이에 싹트는 우호 관계를 짓밟고 있는 집단에게 우리가 그 권한을 양도했노라고 적힌 위임장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인류와 외계 존재들 사이의 관계가 전적으로 등한시되어 왔던 이유는 미국 국무부나 유엔이나 다른 어떤 평화단체에도 그것을 개방적이고 정직하게 다루는 공식 프로그램이 전무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게는 우리가 외계 존재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점이 확실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백이 계속되어 해로운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발을 들여놓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순전히 군사 또는 기술적인 관점으로만 접근하는 사람들은 해로울 뿐이다. 이 위험한 상황을 바로잡는 것이 세티와 CEO 접촉의 목적이다. 우리는 인류와 외계 존재들 사이의 평화로운 관계 회복을 이루고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그 기술을 독점하려 하는 소수의 은밀한 활동이 아닌 모든 당사자들의 이익에 이바지할 관계를 만들어야만 한다. 1992년 우리는 더 큰 모험을 시작하는 데 관심을 가진 충분한 사람들을 찾아냈다. 그해 3월 나는 펜사콜라 지역에 가서 50여 명의 참가자들에게 이 프로토콜을 가르쳐 주었다. 첫날 밤에 나는 주립공원의 바닷가에 가야 한다고 결정했다. 시간은 저녁 8시 반 정도. 우리가 밖으로 나가 있은 지 불과 몇 분 만에 외계 비행선이 나타났다. 처음에는 2대의 비행선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밑바닥 중앙에서 붉은 호박색의 빛을 내는 공처럼 생긴 4대의 비행선이 거기에 왔다. 그들은 우리와 가까운 하늘에 나타났다. 우리는 강한 서치라이트로 하늘에 큰 삼각형을 그려 보이기 시작했다. 갑자기 이들 중 3대가 위치를 바꿔 정삼각형 모양을 만들며 반응을 보였다. 그래서 나는 2번 신호를 보냈고 그들도 2번의 신호로 응답했다. 내가 신호를 한 번 보내면 그들도 똑같이 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일은 그곳에 의식을 가진 외계 존재가 와 있었다는 것이다.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비행선 탑승자들의 의식이 전자적으로 그 장소에 투사되고 있었다. 이것을 느낀 몇 사람은 자동차로 뛰어들어가더니 굉음을 내며 달아났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음이 틀림없다. 이런 세상에 이건 진짜야. 그곳에는 4대의 카메라가 각기 이것을 촬영하고 있었고 2명의 전직 공군 조종사들도 목격했는데 그 한 명은 이스턴 디렉터 오브 리서치와 같은 UFO 연구 조직과 관련되어 있었다. 이 조직은 이 사건에 대한 기사를 그들이 저널에 발표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기사는 삭제되었다. 이 대규모 5종 근접 조우는 필름으로 기록되었고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이 목격했다. 다음날 지역신문에는 그 UFO들의 사진과 함께 관련 기사가 실렸다. 그러나 그 뒤에 비밀 첩보부에 의해 관습적으로 통제되어 오던 UFO 문화 스스로가 기록으로 남은 모든 보고서들을 삭제해버렸다. 이 일은 이른바 UFO 커뮤니티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눈뜨게 해준 사건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외계 존재들과 접촉하기로 하고 이벤트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모두 평화의 우주적 인식이라는 큰 틀 안에서 말이다. 비밀 조직으로부터의 유혹. CEO라는 용어가 플로리다에 퍼져나가자 이에 대한 열광적인 관심이 점점 거세졌다. 몇 주가 지나 나는 애틀란타에 열린 한 컨퍼런스에 초대되었는데 거기에는 비밀 정보 조직들이 다 와 있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듣고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 했다. 그것은 외견상 공개 컨퍼런스였지만 UFO 문제를 다루는 비밀 프로그램들에 위해 정보를 모으는 일선의 한 집단이 주최한 것이었다. 나는 토요일 밤에 컨퍼런스 만찬에 때맞춰 도착했다. 그들은 전직 육군정보국장이었던 T.E. 장군과 닥터 데스라고 불리던 향정신성 무기, 이른바 비치명적 무기 시스템 프로그램의 책임자였던 MK 대령 사이에 내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NSA 사람들과 여러 정보 요원들도 거기에 와 있었다. 나는 거기에 와 있는 장군의 수하인 비밀 군사 행동 전신 의학자를 보고 뭔가 수상하다는 점을 알아채고서 이렇게 생각했다. 맙소사, 뱀 소굴에 들어왔구나. 하지만 나는 숨길 일이 하나도 없었다. 나는 비밀 활동을 하고 있지 않았다. 나는 그들이 누군지, 왜 거기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왜 거기 있는지를 간파할 정도의 눈치는 충분히 있었다. 이것은 아주 분명했다. 그곳에는 영국 왕실과 친한 사람도 몇 명 있었다. T.E. 장군이 만찬 연설을 위해 나섰다. 연설을 끝낸 그가 나에게 물었다. 만찬이 끝나고 잠깐만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나는 그러자고 했다. 그들은 나를 호텔방으로 데려갔고 그곳은 비밀 프로그램과 비밀 첩보 활동,
기업, 군과 정보기관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곧 MJ12의 계승자들로 혼합된 조직 사람들이 꽉 차 있었다. 곧이어 나를 향한 질문 공세가 시작되었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숨길 일이 없으므로 내가 아는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말해주었다. 스파이 게임을 하려면 이중 역할도 해야 하지만 나는 그럴 필요를 못 느꼈다. 그들은 온갖 종류의 것들을 캐묻기 시작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대체 당신이 뭐라고 생각하기에 군대의 명령을 무시하면서 이런 일을 하려는 거요? 그들을 우리가 외계 존재와의 접촉에 대한 중요한 실마리를 찾아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내가 말했다. 나는 지구인의 한 사람이므로 이 일을 할 만한 모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 외가는 미 합중국을 처음 세웠던 사람들의 일부입니다. 그들은 독립전쟁에서 싸웠고 영국과의 전쟁 당시 포로가 되었죠. 내 아버지가 반은 아메리카 원주민이었던 사실 말고도 아버지의 조상들은 유럽인들을 여기서 맞이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일을 할 모든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나는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이 누군지 알지만 나는 이 외계 존재들과 그들의 비행선과 기술을 개인적으로 접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나를 속이지 못합니다. 첫째, 나는 우롱하지 못합니다. 둘째, 나는 부자는 아니지만 의사로서 충분히 넉넉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돈은 한 푼도 필요 없습니다. 때문에 나를 매수하지도 못할 겁니다. 그리고 셋째, 내가 17살 때 의학적 정의로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깨달음의 경험을 했으므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나를 겁줘서 쫓아낼 수도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든 이 일을 계속할 겁니다. 여러분이 이 일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장군의 표정이 기억난다. 그의 표정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우린 이 개자식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어.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파고들려는 이 비밀 조직의 필사적인 노력이 시작되었다. 1990년에 내가 경고받았던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나는 다음 날 1992년 5월 나는 로키 마운틴 국립공원 외곽의 성 말로스 휴양지에서 우주 비행사 브라이언 오리어리와 평화봉사단의 공동 설립자인 모리 엘버슨 그리고 신과학연구소와 함께 컨퍼런스를 개최하기로 동의했다. 그곳은 개인 휴양지였고 우리는 민간 UFO계의 모든 사람들을 초대했다. 물론 거기에는 T.E. 장군과 그 정신의학자 수아를 포함한 비밀 정보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나는 정보와 시각을 공유할 만한 비차등적인 환경을 만들고 싶었다. 현실적으로 나는 민간 UFO계가 온통 허위 정보에 푹 절어 있고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칼과 손도끼를 꺼내 들어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 등에 꽂아 널 파벌 싸움에 난무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민간 UFO계가 사실은 뱀 속을과 다를 바 없음을 배운 것이 바로 그때였다. 컨퍼런스가 진행되는 도중에 그 장군과 정신의학자는 자기들 집단에 합류하라고 나를 유혹했다. 장군이 말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다루는 아주 비밀스러운 조직을 갖고 있어. 이 말은 초특급 비밀 조직이 있음을 함축한다. 나는 그의 말뜻을 알았다. 당신의 조직을 우리에게 합병시키기만 한다면 당신은 많은 돈과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은 물론 꿈에서나 보았을 기술들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요.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저번에 분명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는 계속 나를 설득하려 했다. 그들이 이 문제를 비밀리에 독점하려는 일에 우리가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더할 말도 했다. 그곳에 있던 USA 요원의 친구와 또 다른 CIA 요원이 와서 말했다. 그들은 블랙박스 속에 있어서 특정 목적을 위한 특정한 임무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이 하는 일에 무척 질투를 느끼는 겁니다. 당신은 자유로운 분이라 그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점은 나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세속적인 힘을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신이 주신 다른 힘들이 있습니다. 급기야 그 장군은 내가 없을 때 아내 에밀리를 찾아갔다. 그는 아내에게 이 조직에 대해 말했지만 MJ12라고 부르지는 않았다. 그는 이 조직을 위한 위원회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위원회에는 일정 수의 의석이 있다고 했다. 흥미롭게도 그 의석의 수가 9개였다. 당연히 그는 우리에 대해 깊이 조사했고 우리가
다하이교이며 우리의 성수가 구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장군은 그 위원회에 9명의 구성원이 있고 이들은 신분을 나타내는 각자의 문장을 갖고 있다고 했다. 내 조직을 그들에게 합병시키면 내게도 그 문장이 주어질 터였다. 나중에 에밀리는 호감 어린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그는 무척 점잖은 분 같았어요. 당신을 엄청 칭찬하던데요. 그래요?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 보이지 않아요? 마침내 나는 그들에게 가서 말했다. 확실히 해두겠습니다. 나는 아무데도 얽매이지 않은 독립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개인적이고 청렴하게 원래 의도했던 목적대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아무리 꼬드겨도 아무리 많은 돈과 권력을 준다 해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겁니다. 한편 T 장군은 아주 젊을 때부터 이 비밀 프로젝트에 참여해왔다. 나는 독자적인 경로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은퇴하기 전에 육군정보국장이었다. 그러나 자신이 은퇴했노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다. 하지만 그들은 관에 들어갈 때까지 결코 은퇴하지 않는다. 나는 1960년대에 UFO를 추격하여 그들을 촬영하는 특수 임무를 수행했던 한 공군 조종사를 만났다. 그는 승무원들이 일단 UFO를 만나고 나면 그들은 나뉘어서 여기저기 새로운 직위로 보내지지만 그것에 관한 모든 정보는 곧장 한 사람에게로 보내진다고 말했다. 절대로 들어본 적이 없을 거라며 말해준 그 사람은 바로 T.E. 장군이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 사람 나도 잘 알아요. 장군의 제의를 거절하고 나서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인터넷에 웹사이트들이 만들어지더니 나를 공격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들이 유포되기 시작했다. 그것들은 민간 UFO계와 언론과 다른 모든 곳에서 파란을 일으켰다. 외계의 사악한 세력들과 교류하는 광신자라느니 사기꾼이라느니 하는 온갖 말들이 난무했다. 내가 의사가 아니었다는 거짓말도 유포시켰다. 내가 일하던 병원에까지 그들은 내가 의사 면허가 없다는 말을 퍼뜨렸다. 진짜 의사임을 보여주기 위해 나는 의사 면허와 학위까지 공개해야 했다. 심리전과 괴롭힘은 극심했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14년 동안 끈질긴 공격과 인신공격, 명예훼손과 온갖 종류의 지저분한 속임수가 이어져 왔다. T.E. 장군은 나에게 많은 사실들을 말해 주었다. 예컨대 그는 화성의 표면 아래 외계 비행선과 그 시설들이 있으며 비밀 프로젝트들이 그 영상을 입수했다고 말했다. 또 이 비밀 프로그램이 가진 온갖 자신들도 은밀히 말해 주었는데 그것들은 외계 존재들의 수준까지 도달한 첨단 기술이었다. 내 환심을 사기 위한 그들의 노력 덕분에 나는 쓸만한 정보를 조금 모으게 되었다. 나는 이 특정 조직이 비밀 세계로부터 민간 UFO계와 연결되어 있으며 그들은 하나의 결합 집단으로서 많은 민간 UFO 프로젝트들을 꿰차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1990년에 그 변호사가 왜 나에게 독자적이고 신중하며 공적으로 행동하라고 말했는지를 그때 알았다. 나는 우리가 하는 일을 지키기 위해 바깥으로부터 침입과 그것을 파괴하려는 시도에 맞서는 한 마리 사자가 되어야 했다. 막대한 권력과 돈을 내세운 유혹 그리고 위협과 공격이 있을 터였다. 어떤 의미에서 나는 내 어린 시절과 성년 초기의 경험을 통해 단련된 일종의 전사가 되어야 했다.